요즘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싸게 긁어 모아서 나중에 비싸게 재평가한 다음에 국가 부채를 줄이려 한다. 예전엔 나도 그냥 웃고 지나갔다. 뭐 또 음모론 하나 나왔구나.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백악관 사이트에 올라온 문서,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 초안,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자산평가 방식까지 하나하나 직접 읽어보게 됐다. 그리고 솔직히 좀 섬뜩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왜냐면은 이 이야기가 전혀 새로운 패턴이 아니라는 것을 문서를 읽으면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국가 재무 상태를 바꾼 적이 있다. 금 가격이 거의 40년 동안 35달러에 고정돼 있던 시절이 있었다. 1934년 골드 리저브 법 이후 미국은 금 1온스를 35달러라는 행정 가격에 묶어두었다. 그건 시장 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숫자였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커지고 전쟁이 터지고 달러 공급도 계속 늘어났는데 금은 여전히 35달러라는 인위적 가격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러다가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종료하는 순간 오랫동안 눌려있던 금의 가격은 마치 스프링처럼 튀어 올랐다. 수십 달러였던 금은 몇 년 사이 수백 달러가 되었고 결국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은 시장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장부상 자산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금의 장부가를 단 온스당 42.22달러로만 적어놓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온스당 4,000달러를 넘는데도 말이다. 즉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이 보유한 금을 의도적으로 저평가된 상태로 기록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재평가라는 한 방으로 대차대조표를 바꾸는 카드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그걸 떠올리는 순간 이번에 백악관 문서에 등장한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소름 돋는 단어인지 이해가 되었다. 미국은 이미 경험했다. 희소자산을 들고 있으면서 그 가치를 의도적으로 눌러두었다가 정치적 경제적 필요가 생기면은 한 번의 제도 변화로 국가 재무 상태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 그 희소자산의 이름이 단지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나는 먼저 미국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지부터 살펴봤다.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한 적은 거의 없다. 대신 지난 10여 년 동안 수많은 범죄 수사와 해킹 사건에서 압수한 비트코인들이 조용히 미국 정부의 지갑 안으로 들어왔다. 대표적인 사례만 살펴봐도 규모가 엄청나다. 다크웹 마켓 실크로드 수사에서는 무려 6만 9천 개의 비트코인이 몰수되었다. 2016년 비트파이넥스 해킹 사건에서는 약 9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이 회수되었다. 그 외에도 랜섬웨어, 마약 조직, 대형 사기 사건 등에서 수백 건의 압수 자산이 꾸준히 쌓여왔다. 그리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동남아시아 피싱 강제노동 인신매매 조직, 이른바 피그버처링 단속에서는 미 법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디지털 자산 몰수라고 발표할 정도의 거대한 비트코인이 다시 미국 금고로 들어갔다. 이 사건은 언론에서 천츠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정확한 숫자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발표된 바에 의하면 비트코인 12만 7천 개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런 사건들까지 모두 합산하면 결론은 아주 분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금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상위권 비트코인 보유 국가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 2025년 3월 백악관에서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표되었다.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 나는 그 문서를 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내용은 이렇다. 앞으로 미국은 몰수한 비트코인을 예전처럼 싸게 경매로 팔지 않겠다. 모든 비트코인을 장기 전략 준비금으로 보유한다. 재무부, 상무부는 세금을 더 걷지 않고 예산 중립적인 방법으로 기존 예산에 부담 없이 비트코인을 더 확보할 방법을 연구한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머릿속에서 딱 하고 소리가 났다. 와, 이건 그냥 준비금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재평가 가능 자산을 쥐고 있겠다는 말이네. 그리고 나는 상원에서 올라온 문서도 보았다. 그 법안의 이름은 바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핵심은 세 가지였다. 첫째, 연방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더 이상 흩어져 있는 몰수 자산으로 두지 않고 공식적인 국가 준비금으로 제도화하자는 것.
둘째, 필요하다면 앞으로 수년 동안 최대 100만 개의 비트코인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 셋째,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가 간 디지털 준비금 경쟁에 대비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문장 안에 적힌 100만 비트코인,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매월 조금씩 비트코인을 사모으며 아이들 미래를 걱정하던 나와는 완전히 다른 규모였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 흐름이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엘살바도르는 이미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매입하고 보유 중이며 다른 나라와 지방정부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 수준으로 다루자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내고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보유, 국가 전략 자산화를 촉진하는 비트코인 보호법안이 발의되었고 여러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재무구조 안에 포함시키려는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흐름은 명확하다. 디지털 희소자산을 국가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시작된 것이다. 국가 단위의 디지털 금 보유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러면 미국은 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올릴까? 문서들에서 반복되는 메시지는 딱 하나다. 미국의 미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함. 그리고 그 신뢰의 핵심은 더 이상 무제한 발행 가능한 달러가 아니라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희소한 자산이다. 달러의 신뢰가 흔들리는 시대, 어떤 나라가 더 많은 절대 희소 자산을 쥐고 있느냐는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가르는 무기가 된다. 예전엔 그 역할을 금이 맡아왔다. 땅속 깊은 곳에서 채굴해야 하고 운반하려면 군용 수송기가 필요하며 철통 같은 금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세상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이동이 어렵고 검열에 취약하고 채굴량이 불확실한 자산에 국가의 미래를 걸고 있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관과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서민의 구매력이 희생되는 불합리한 금융 시스템. 그 질문에서 태어난 답이 아이러니하게도 2008년 금융위기가 던진 폐허 속에서 등장한 비트코인이었다. 신뢰를 중앙기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화폐 시스템. 그게 바로 비트코인의 시작이었다.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철학이자 구조다.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세계 어디서든 10분 안에 이동할 수 있으며 국가조차 지갑을 빼앗을 수 없고 네트워크 전체가 투명하게 감시하고 발행량은 단 2100만 개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다. 이건 단순한 코인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재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준비금이다. 금이 땅 속의 희소성으로 가치를 가졌다면 비트코인은 암호학적 희소성으로 가치를 가진다. 금이 군대가 지키는 금고 안에 있어야 한다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 수백만 개의 노드가 24시간 잠들지 않고 지키는 분산 금고 안에 존재한다. 금이 운반하려면 트럭이 필요하지만 비트코인은 한 줄의 시드 구문만 기억하면은 국경을 여러 번 오가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쯤 되면 답이 나온다. 21세기의 준비금 자산은 더 이상 20세기 금고에 갇혀 있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은 그걸 누구보다 빨리 간파했다. 몰수한 비트코인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는 선언, 전략 비트코인 준비금이라는 표현, 상원에서 논의되는 디지털 준비금 경쟁, 이 모든 움직임은 미래 패권 경쟁이 자산 구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미국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다. 국가는 판단이 빠르다. 달러의 신뢰가 흔들릴수록 희소성이 있는 자산이 필요하고 그 자산이 디지털 시대에는 비트코인일 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아빠로서 나는 이 장면을 보며 생각한다. 국가도 미래의 인플레이션과 신뢰 하락을 걱정한다. 나라라는 거대한 단위에서도 희소성과 신뢰라는 문제 앞에서 정답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그런데 나는 아이 둘을 키우는 한 사람의 아빠로서 똑같은 고민을 한다. 앞으로의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부채는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돈의 가치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쌓아야 할까? 그 질문 앞에서 비트코인은 나에게 단순한 가격 그래프가 아니다. 내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어떤 불안을 겪었고 그 불안 속에서 무엇을 믿으려 했었는지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기록이 된다. 언젠가 아이가 나에게 물을지도 모른다. 아빠, 미국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올릴 때 아빠는 뭐 하고 있었어? 그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하고 싶다. 아빠도 그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조용히 아주 작은 수량을 하나 더 쌓고 있었단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 일기 속에 남겨두고 있었어. 왜냐면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세계의 대차 대조표가 다시 한번 요동칠 때 어떤 자산이 재평가될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나는 그 순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빠는 그 시대를 살면서 믿을 수 있는 것을 찾으려 했고 그 중 하나가 비트코인이었단다.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조금의 사토시를 매수한 뒤 일기를 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